지금부터 설날 귀성 중 실제로 겪었다고 전해지는 한국의 공포 이야기 9편을 들려드립니다. 고속도로와 버스, 고향집에서 시작된 작은 이상들이 귀성이 끝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버스는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정체 구간을 지나 겨우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다.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자취방이 있는 낡은 빌라촌으로 향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켜진 골목길은 평소보다 훨씬 어둡고 적막하게 느껴졌다. 원룸 건물 입구에 들어서며 나는 양손에 든 짐을 다시 고쳐 지었다. 부모님이 챙겨주신 과일 박스와 옷가지가 든 백팩, 그리고 고향 친구가 선물이라며 건네준 작은 종이 쇼핑백이 있었다. 4층까지 계단을 오르는 동안 애 숨소리만이 복도에 크게 울려 퍼졌다.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나는 짐들을 현관 바닥에 내팽개쳤다. 며칠 비워둔 방 안에서는 차갑고 가라앉은 먼지 냄새가 났다. 불을 켜지 않은 채로 침대에 몸을 던졌다. 당장 씻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잠깐 눈을 붙였다가 깼을 때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가득했다. 나는 목이 말라 냉장고로 향하다가 현관에 흩어진 짐들을 정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바닥에 놓인 짐들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쇼핑백이 없었다. 분명히 터미널에서 내릴 때까지만 해도 애 왼손에 들려있던 친구의 쇼핑백이 보이지 않았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오다 어딘가에 떨어뜨린 건지 아니면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쇼핑백 안에는 친구가 직접 만들었다는 수제 향초와 작은 유리병이 들어있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본가에 전화를 걸었다. 늦은 시각이라 망설였지만 어머니는 금방 전화를 받으셨다. 내가 혹시 방에 쇼핑백 하나를 두고 오지 않았느냐고 묻자 어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하셨다. 내가 나갈 때 신발장 위에 있던 것까지 다 챙겨가는 걸 직접 확인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차 뒷좌석에도 남은 건 없었다고 덧붙이셨다. 전화를 끊고 나는 허탈한 기분으로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잃어버린 물건이 아주 고가는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정성이 담긴 선물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나를 찝찝하게 만들었다. 나는 다시 한번 가방 안을 뒤져보았지만 역시나 없었다. 포기하고 잠이나 자자는 생각으로 화장실로 향했다. 세수를 하기 위해 거울 앞에 섰을 때였다. 밖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복도에서 누군가 천천히 걷는 소리였다. 우리 집은 복도 끝방이라 사람이 지나갈 일이 거의 없었다. 소리는 내 집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나는 젖은 손을 닦지도 못한 채 숨을 죽였다. 잠시 후 툭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부드러운 물체가 바닥에 내려놓아지는 소리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가 외시경에 눈을 갖다 댔다. 복도에 센서등이 켜져 있지 않아 밖은 온통 깜깜했다. 하지만 문 바로 아래쪽에 무언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침을 삼키며 도어락의 잠금 장치를 확인했다. 누구냐고 물어볼까 고민했지만 이 새벽에 대답을 들을 자신이 없었다. 나는 문에 귀를 바짝 대고 밖의 기척을 살폈다. 멀어지는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은 호흡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것 같았다. 몇 분이 흘렀을까? 마침내 복도 끝에서 계단을 내려가는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잃어버렸던 그 종이 쇼핑백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 주워서 여기까지 가져다 준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기괴했다. 가방 안에는 내 주소를 알 수 있는 그 어떤 단서도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깊숙한 빌라 4층 끝방까지 정확히 배달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쇼핑백을 집 안으로 들고 들어왔다. 그런데 가방을 집어드는 순간 손끝에 축축하고 끈적한 느낌이 전해졌다. 밝은 방 안에서 확인한 쇼핑백의 밑바닥은 검붉은 액체로 흠뻑 젖어 있었다.
쇼핑백 안을 확인하려던 나는 멈칫했다. 내용물이 바뀌어 있었다. 친구가 준 향초와 유리병은 간대였고 그 자리에는 신문지에 겹겹이 쌓인 덩어리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정체 모를 검은 머리카락들이 엉겨 붙어 있었다.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신문지 뭉치를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아 쇼핑백을 통째로 바닥에 쏟았다. 내용물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것은 내 사진이었다. 이번 명절에 고향에서 가족들과 찍은 사진들이었다. 그런데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은 전부 칼로 정교하게 파내어져 있었다. 오직 사진 구석에 찍힌 나의 모습만이 온전했다. 그리고 사진들과 함께 쏟아져 나온 것은 피에 젖은 내 자취방의 여분 열쇠였다. 지난달에 잃어버려서 포기하고 새로 맞췄던 그 열쇠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누군가 내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내가 집을 비운 사이 이곳을 드나들었으며 이번 명절에 내가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까지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찬바람이 일었다. 분명히 닫아두었던 베란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커튼이 바람에 힘없이 휘날리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집 밖으로 뛰쳐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핸드폰만 움켜쥔 채 현관문을 열어젖혔다. 복도에는 여전히 정적이 감돌았지만 계단 아래에서 다시 한번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올라오는 소리였다. 아주 빠르고 불규칙한, 마치 네 발로 뛰는 듯한 기괴한 발소리였다. 나는 복도를 가로질러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달려갔다. 문을 잠그고 옥상 난간에 몸을 숨겼다. 밑을 내려다보니 어두운 골목 끝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고개를 바짝 치켜들고 내가 숨어있는 옥상을 정확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있는 쪽을 바라보며 기괴할 정도로 입꼬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웃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집안을 조사했지만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열려있던 베란다 문 외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진과 열쇠에 대해서도 경찰은 그저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결국 나는 그날 밤 친구 집으로 피신했고 일주일 만에 급하게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새로 이사한 집에서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가끔 한밤중에 현관 밖에서 무언가 툭 하고 놓이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어제는 퇴근하고 돌아오니 문 앞에 낡은 종이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거기에는 비뚤비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짐 두고 갔어. 나는 아직도 그 문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 방 어딘가에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짐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나는 오늘도 불을 켠 채 밤을 지새운다. 이 사건 이후로 나는 누구에게도 내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 아침 출근길에 내 구두 한 짝이 현관 앞에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분명히 집안에 들여놓았던 신발이었다. 도대체 누가 무엇을 위해 내 곁을 맴도는 것인지 나는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방금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당신의 모든 짐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했는가? 혹시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물건이 내일 아침 당신의 문 앞에 놓여 있지는 않을까? 나는 이제 현관문을 열 자신이 없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것은 일요일 늦은 밤이었다. 고속버스 터미널의 소음과 매연 냄새를 맡으며 나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다.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전라남도의 시골 본가는 너무나 고요하고 습했다. 산 그림자가 집 전체를 집어삼키는 그곳에서는 자정만 지나도 마당에서 누군가 젖은 가마니를 끄는 듯한 소리가 들리곤 했다. 부모님은 그저 산짐승이 내려오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나는 그 집의 낡은 문틀과 어두운 복도 끝에서 느껴지는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다. 원룸 현관문을 열고 익숙한 자취방 냄새를 맡았을 때 나는 비로소 그 기분 나쁜 습기에서 벗어났다고 확신했다.
캐리어를 현관 구석에 몰아넣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내일은 다시 출근이다. 서울의 밤은 시골과 달리 밝고 소란스러웠다. 멀리서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와 옆집의 생활소음이 오히려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불을 끄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본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잠결에 발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어 눈을 떴다. 암막 커튼 사이로 가로등 빛이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보일러를 켜지 않아 한기가 도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발바닥에 닿는 감촉이 이상했다. 차갑고 끈적거리고 비릿했다. 나는 이불 밖으로 발을 빼려다 멈췄다. 직직, 방 안에서 소리가 났다. 그것은 본가의 마당에서 들었던 젖은 무언가가 바닥을 긁으며 끌려가는 소리였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뛰기 시작했다. 좁은 원룸이다. 현관에서 침대까지 대여섯 걸음이면 닿는 공간이다. 누군가 침입했다면 진작에 알아챘어야 했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히 침대 밑 혹은 내 발치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몸을 굳혔다. 혹시라도 숨소리가 밖으로 새나갈까 봐 입술을 꽉 깨물었다. 소리는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무거운 고무 덩어리가 장판 바닥에 달라붙었다가 떨어지는 듯한 불쾌한 소음이었다. 그 소리가 점점 내 머리맡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변했다. 서울의 건조한 공기가 아니었다. 썩은 흙냄새와 오래된 목조 건물의 눅눅한 냄새, 그리고 본가 뒷산에서 나던 그 기분 나쁜 풀비린내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이것이 꿈이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코끝을 찌르는 그 냄새는 지나치게 현실적이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내 이불 끝을 아주 천천히 잡아당겼다. 아주 미세한 힘이었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이불이 발목에서 종아리 쪽으로 조금씩 내려갔다. 나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 선택해야 했다. 이대로 계속 자는 척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불을 켜고 대면할 것인지. 하지만 본능이 경고했다. 정체를 확인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둔 스마트폰을 더듬었다. 손가락 끝에 기기 차가운 금속면이 닿았다. 그것을 꽉 쥐고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다. 나가. 동시에 스마트폰의 플래시를 켜고 침대 아래를 비췄다. 찰나의 빛이 방 안을 훑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침대 밑에도 행거 뒤에도 화장실 안에도 침입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도어락의 이중 잠금 장치도 그대로였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 안의 전등을 모두 켰다. 환해진 방 안에서 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냄새는 여전했다. 나는 미친 듯이 창문을 열어젖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이쳤지만 산속의 냄새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벽지 구석이 미세하게 젖어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세수를 했다. 거울 속에 나는 사색이 되어 있었다. 바닥을 보니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내 발 크기보다 훨씬 크고 뭉툭한 형태의 자국들이 현관에서부터 침대 앞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걸레를 가져와 그것을 미친 듯이 닦아냈다. 닦아내고 또 닦아내도 물기는 금세 다시 배어나왔다. 마치 장판 밑에 거대한 늪이라도 있는 것처럼. 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본가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 동안 이어진 끝에 어머니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본가에 별일이 없는지, 누군가 내 방에 들어왔던 적이 있는지 물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낮게 대답했다. 내 방 문은 연휴 끝나고 내가 간 뒤로 한 번도 안 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당에 내가 신던 운동화 한 짝이 떨어져 있더라.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내 운동화는 지금 내 원룸 현관에 두 짝 다 멀쩡히 놓여 있었다. 나는 현관으로 달려가 신발장을 확인했다. 운동화는 분명히 두 짝이었다. 하지만 하나가 흠뻑 젖어 있었다.
마치 방금 전까지 진흙탕을 걷다 온 것처럼. 그때 깨달았다. 나는 서울로 돌아왔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곳은 내 자취방이지만 공기는 본가의 안방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보여야 할 창밖에는 짙은 안개와 검은 산의 능선만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다. 건물들 사이로 보여야 할 가로등 빛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본가 마당에서나 보던 낡은 가로등 하나만이 허공에 떠 있었다. 나는 다시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그리고 문 앞에 주저앉아 떨기 시작했다. 현관문 너머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다. 직직, 직, 이번에는 아니라 바뀌었다. 누군가 내 집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아니, 서성이는 게 아니라 문을 핥고 있는 것 같았다. 철제 문이 축축하게 젖어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나는 도어락의 숫자가 눌리는 소리를 기다렸지만 들리는 것은 오직 그 젖은 마찰음뿐이었다. 나는 날이 밝을 때까지 현관문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아침이 되자 안개는 걷혔고 창밖에는 다시 서울의 풍경이 돌아왔다. 하지만 방 안의 습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벽지는 이제 완전히 젖어 곰팡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천장에서는 맑은 물이 아닌 끈적한 흙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다. 나는 그날 이후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고시원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가방 속에서는 자꾸만 마른 흙이 나오고 자고 일어나면 머리카락에서 풀비린내가 난다. 어제는 고시원 공용 세탁기에서 내 빨래를 꺼내는데 본가 뒷산에서나 자라는 이름 모를 산풀들이 한 움큼 섞여 나왔다. 나는 아직 그 시골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다. 아니면 그 집이 나를 먹어치우고 서울까지 쫓아온 것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도 두렵다. 거울 속에 내 눈동자 뒤편으로 짙은 산 그림자가 일렁이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진다. 내 몸에서 나는 흙냄새를 맡은 것일까? 나는 사람들을 피해 구석으로 몸을 웅크린다. 발바닥이 다시 축축해지는 기분이 든다. 이제는 어디가 진짜 내 방인지,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서울의 아스팔트인지 아니면 그 눅눅한 산길인지 알 수가 없다. 내 스마트폰에 본가로부터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낸 이는 어머니였지만 내용은 짧았다. 언제 내려오니? 나는 답장을 할 수 없었다. 이미 내 방 한구석에서 젖은 가마니를 끄는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설날 전날 밤이었다. 부모님이 계신 시골로 내려가기 위해 서둘러 차를 몰았다. 평소라면 차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고속도로였지만 그날따라 도로 위는 이상할 정도로 한산했다. 내비게이션은 도착 예정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앞길을 비쳤다. 1시간쯤 달렸을 때였을까? 룸미러로 뒷차의 전조등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얀색 SUV였다. 처음엔 그저 나와 같은 기성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차는 추월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끈질기게 내 뒤를 따라왔다. 내가 속도를 높이면 그 차도 속도를 높였고 내가 속도를 줄이면 그 차도 속도를 늦췄다.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나는 의도적으로 차선을 변경해 보았다. 1차선에서 4차선으로 옮겨가며 반응을 살폈다. 뒷차는 기괴할 정도로 정확하게 내 움직임을 모사했다. 내비게이션을 확인했다. 다음 휴게소까지는 약 15km가 남아 있었다.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 하나로 엑셀을 밟았다. 휴게소 안내판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급하게 감속하며 진입로로 꺾었다. 뒷차 역시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내 뒤를 따라 들어왔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휴게소 광장에 들어선 순간 나는 더 큰 공포를 마주했다. 휴게소는 마치 버려진 폐허처럼 적막했다. 편의점과 식당가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가로등 몇 개만이 깜빡거리며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주차된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다. 나는 차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휴게소를 한 바퀴 돌아 다시 고속도로 본선으로 나가려 했다. 그때 내 앞을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었다. 아까 내 뒤를 쫓던 그 하얀색 SUV였다. 어느새 나를 앞질러 나가 출구 쪽 길목을 대각선으로 틀어막고 서 있었다. 나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며 멈춰섰다. 상대 차의 운전석 문이 열렸다. 하지만 내린 사람은 없었다. 문만 열린 채로 정적이 흘렀다. 나는 후진 기어를 넣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때 열린 문 틈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형체가 천천히 기어 나왔다. 서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몸을 밀착한 채 짐승처럼 기어서 내 차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공포가 이성을 압도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기어를 조작해 차를 후진시켰다. 연석을 들이받는 충격이 느껴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차를 거칠게 돌려 진입해왔던 입구 쪽 역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것은 자살 행위였지만 저것과 마주치는 것보다는 나았다. 제발 좀.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혼잣말이었다. 미친 듯이 핸들을 꺾어 고속도로 갓길을 따라 역주행했다. 백미러로 본 그 형체는 이미 내 차가 서 있던 곳까지 도달해 있었다. 그것은 기괴하게 관절을 꺾으며 서서히 일어섰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드러난 그것의 얼굴에는 눈이나 코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저 매끄러운 피부뿐이었다. 얼마나 역주행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멀리서 다른 차량의 전조등이 보이자마자 나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숨을 죽였다. 다행히 그 차는 평범한 트럭이었다. 트럭 운전사가 나를 보고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다.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차를 돌려 정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다시 지나친 휴게소 입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가로막고 있던 SUV도 기어 다니던 형체도 보이지 않았다. 고향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며 걱정하셨다. 나는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의 조수석 뒷문 유리에 선명한 손바닥 자국이 수십 개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긁어댄 자국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절대 밤에 운전하지 않는다. 명절이 되어도 해가 떠 있을 때만 이동한다. 하지만 지금도 고속도로를 달릴 때면 룸미러를 보는 것이 두렵다. 어느 순간 하얀색 SUV가 내 뒤에 바짝 붙어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그날 휴게소에서 나를 기다리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왜 나를 쫓았는지 여전히 알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할 엄두도 나지 않았다. 내가 본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고속도로의 어둠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나는 그저 운 좋게 한번 빠져나왔을 뿐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혹시 이번 귀성길에 도로가 지나치게 한산하다면 절대로 휴게소에 들르지 마라. 명절을 앞두고 오랜만에 내려간 시골 본가는 여느 때보다 적막했다. 밤 11시가 다 된 시각, 좁은 비포장도로를 따라 운전하며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부터 기분이 묘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길목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상향등을 켜지 않으면 바로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대문을 지나 마당 안쪽으로 차를 대려던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우리 집 마당 한가운데에 낯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부모님이 차를 바꿨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었다. 시골이라 가끔 길을 잘못 든 외지인이 차를 돌리러 들어오는 경우는 있었지만 남의 집 마당 깊숙이 차를 세워두고 시동까지 꺼놓은 상황은 상식적이지 않았다. 나는 차에서 내려 잠시 그 차를 살폈다. 선팅이 너무 짙어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번호판은 진흙이 잔뜩 묻어 숫자조차 식별하기 어려웠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 불을 켜놓고 졸고 계시던 아버지가 깨어나 나를 맞이했다. 나는 짐을 내려놓기도 전에 마당에 있는 차에 대해 물었다.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무슨 소리냐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도 안방에서 나오며 우리 집에 올 손님은 없다고 잘라 말하셨다.
아버지는 동네 사람 중 한 명이 술을 마시고 실수로 세워둔 게 아니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셨다. 하지만 나는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거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마당등 빛이 닿지 않는 구석에 서 있는 그 검은 차는 마치 거대한 벌레처럼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외투를 다시 걸치고 손전등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차 주변을 천천히 돌며 손전등 비쳤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운전석 창문이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열려 있었다. 그 틈으로 손전등 빛을 밀어 넣었다. 뒷좌석에는 낡은 담요와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비닐봉지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그리고 운전석 앞 대시보드 위에는 차키가 그대로 꽂혀 있었다. 문을 살짝 당겨보았다. 잠겨있지 않았다. 문이 열리며 끼익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깼다. 차 안에서는 오래된 곰팡이 냄새와 비린내가 섞인 불쾌한 악취가 확 풍겼다. 시동을 걸어 차를 밖으로 빼버릴까 생각하며 운전석에 앉으려던 순간 바닥 매트 위에 놓인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진흙투성이가 된 신발 한 켤레였다. 누군가 급하게 벗어놓은 듯 뒤틀려 있었고 그 옆에는 우리 집 현관 열쇠와 똑같이 생긴 열쇠 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서둘러 차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창문의 잠금 장치를 확인했다. 부모님께 차 안에 우리 집 열쇠 같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그럴 리가 없다며 직접 나가보려 하셨다. 나는 아버지를 극구 말렸다.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위험해 보였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마당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누군가 차를 가지러 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엔진 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없었다. 새벽 3시쯤 되었을까 너무나 고요한 나머지 기가 먹먹해질 정도였다. 나는 창문 커튼을 아주 살짝 젖히고 밖을 살폈다. 검은 차의 문이 열려 있었다. 아까 내가 닫았던 각도보다 훨씬 더 넓게 마치 누군가 방금 내린 것처럼 활짝 열린 상태였다. 손등에 털이 곤두섰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숨을 죽였다. 어둠 속에서 마당을 응시했지만 사람의 형체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열린 차문 사이로 실내등이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다. 규칙적인 깜빡임은 마치 누군가 안에서 스위치를 반복해서 누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판단해 휴대폰을 들었다. 그때 안방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누구니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나는 어머니가 깨신 줄 알고 안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방 안에서는 코를 고는 아버지의 소리만 들려왔다.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창밖의 검은 차 문은 어느새 조용히 닫혀 있었다. 깜빡이던 실내등도 꺼져 있었다. 나는 한잠도 자지 못한 채 거실 구석에서 야구 배트를 쥐고 날이 받기만을 기다렸다. 창밖의 어둠이 조금씩 옅어지고 안개가 걷히기 시작할 무렵 나는 나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마당은 환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창밖을 내다보았다. 마당은 비어 있었다. 검은 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바닥에는 차가 서 있던 자리를 따라 타이어 자국과 어젯밤 내가 보았던 진흙 찌꺼기들만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나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대문은 닫혀 있었고 차가 나가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부모님은 내가 예민하게 군다며 오히려 나를 걱정하셨다. 나는 차가 서 있던 자리 근처에서 바닥을 살피다 멈춰섰다. 우리 집 거실 창문 바로 아래 흙바닥에 깊게 패인 발자국들이 있었다.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의 자국이었다. 발자국은 창문을 향해 나란히 멈춰서 있었고 그곳에 흙은 오랫동안 한자리에 머물렀던 듯 움푹 들어가 있었다. 어젯밤 내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는 동안 누군가 바로 코앞에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시골 본가에 갈 때마다 마당에 그 자리를 피해서 주차한다.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내시지만 나는 가끔 밤마다 거실 창문을 두드리는 아주 미세한 소리를 듣는다.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유리창을 살며시 긁는 듯한 소리다.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지만 증거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지금도 본가의 그 자리엔 풀이 자라지 않는다. 검은 차가 서 있던 그 모양 그대로 땅은 검게 죽어 있다. 나는 여전히 그 차가 누구의 것이었는지, 그날 밤 누가 우리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차가 다시 돌아올 것 같다는 직감이 들 때마야. 나는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숨을 죽인다는 사실뿐이다. 설 연휴를 앞둔 금요일 밤, 나는 서울에서의 복잡한 생활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향하는 시외버스에 올랐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예매 전쟁에서 살아남아 구한 마지막 직행버스표였다. 터미널은 기성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지만 내가 탄 버스는 의외로 한산했다. 내 자리는 맨 뒷줄 창가였고 버스 안에는 나를 포함해 대여섯 명 정도의 승객이 흩어져 앉아 있었다. 히터 소리가 웅웅거리며 실내를 채웠고 피곤에 지친 승객들은 하나둘 고개를 떨구고 잠에 들었다. 나 역시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았다. 잠결에 몸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눈을 떴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가로등조차 드문드문 나타났다 사라지는 국도변이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훌쩍 넘어 있었다. 예상대로라면 이미 도착지에 가까워졌어야 했지만 내비게이션 앱을 켜보니 GPS가 수시로 끊기며 현재 위치를 잡지 못했다. 주위를 둘러보던 나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버스 안에 승객이 아무도 없었다. 언제 다른 사람들이 내렸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분명 중간 정류장이 몇 곳 있었지만 안내 방송도 듣지 못했고 차가 멈췄던 느낌도 없었다. 오직 엔진의 낮은 진동음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고쳐매며 앞쪽을 살폈다. 운전석의 기사는 미동도 없이 정면만을 응시하며 핸들을 잡고 있었다. 이상한 위기감이 뒷덜미를 스쳤다. 버스는 분명 달리고 있었지만 속도계는 0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주변 풍경이 정체되어 보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로 나섰다. 기사에게 지금 어디쯤인지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발밑의 고무 바닥이 쩍쩍 달라붙는 소리를 냈다. 운전석 바로 뒤까지 다가갔을 때 기사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낡은 감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목덜미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길고 창백했다. 나는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저기요, 기사님. 기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브레이크를 밟지도 속도를 줄이지도 않은 채 그저 핸들을 아주 미세하게 좌우로 흔들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 불렀지만 그는 마치 내가 그곳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때 버스 아뷰리 너머로 표지판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글씨가 다 지워진 낡은 표지판이었지만 그 순간 버스가 급격하게 속도를 줄이며 갓길에 멈춰섰다. 주변에는 건물도 불빛도 없었다. 오직 무성하게 자란 잡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기사는 엔진을 끄지 않은 채 앞문만 열었다. 공기압이 빠지는 거친 소리가 들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내부로 밀려 들어왔다. 기사는 여전히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오른손을 들어 천천히 아뷰리창 밖을 가리켰다. 마치 지금 당장 여기서 내리라는 무언의 압박 같았다. 나는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다. 여기서 내리면 이 황무지 같은 곳에서 길을 잃을 것이 뻔했다. 하지만 이 버스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뇌리를 스쳤다. 내가 망설이는 사이 기사의 고개가 아주 천천히 옆으로 꺾이기 시작했다. 사람의 관절로는 불가능한 각도로 고개가 돌아가며 그의 시선이 조금씩 뒤쪽으로 향했다. 나는 그의 얼굴이 완전히 보이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했다. 나는 열려있는 앞문으로 뛰어내렸다. 발이 거친 흙바닥에 닿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로 옆 수풀 속으로 몸을 숨겼다. 잠시 후 버스의 앞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엔진 소리가 다시 커지더니 버스는 느릿하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멀어지는 후미등 불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는 숨을 죽이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지도를 확인했다. 여전히 GPS는 내 위치를 찾지 못했다. 나는 도로를 따라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멀리서 작은 파출소 건물을 발견했다. 안으로 뛰어들어가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버스 번호와 노선, 그리고 이상했던 기사의 행동에 대해 횡설수설 쏟아냈다. 내 말을 묵묵히 듣던 중년의 경찰관은 장부를 뒤적이다가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봤다. 그 노선은 이미 5년 전에 폐선되었다는 것이었다. 내가 타고 온 버스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고, 그가 보여준 지도에는 내가 내려달라고 했던 정류장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내가 연휴를 앞두고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게 아니냐며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나는 경찰차의 도움을 받아 인근 터미널로 옮겨졌고, 다음날 아침 무사히 고향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부모님은 내 초췌한 얼굴을 보고 걱정하셨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가방을 정리하던 나는 문득 바지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버스표를 발견했다. 빳빳한 종이 재질이표에는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인쇄되어 있었다. 하지만 도착지 안에는 내가 가려던 고향의 이름 대신 처음 보는 생소한 지명이 적혀 있었다. 그 지명을 검색해 보려던 순간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버스 엔진의 낮은 진동음과 타이어가 거친 흙바닥을 긁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대중교통을 타지 못한다. 집 밖을 나설 때마다 도로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에 심장이 내려앉는다. 특히 안개가 짙게 낀 날이면 집 앞 골목 끝에 낡은 감색 버스 한 대가 시동을 건 채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한다. 나는 살아남았지만 그 버스가 나를 위해 열어두었던 문은 아직 내 기억 속에서 닫히지 않았다. 명절을 맞아 내려간 경기도 외곽의 본가는 유난히 조용했다. 부모님과 여동생은 장거리 운전과 음식 장만으로 피곤했는지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모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 소파에 앉아 TV 볼륨을 낮게 줄여놓고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다. 오래된 단독주택 특유의 나무 뒤틀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지만 익숙한 소음이었다. 자정 무렵 머리 위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우리 집은 단층이었지만 거실 천장 너머에는 예전에 창고로 쓰던 작은 다락방이 있었다. 짐이 가득 차 있어 사람이 들어갈 공간도 마땅치 않은 곳이었다. 처음에는 고양이나 쥐가 지나가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일정한 박자를 가지고 있었다. 슥, 슥 하고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끄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발소리로 변했다. 누군가 천천히 다락방을 가로질러 걷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발소리는 거실 한복판 위에서 딱 멈췄다. 나는 잠시 숨을 죽이고 상황을 살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유일한 통로는 주방 구석에 있는 접이식 사다리뿐이었다. 그 사다리는 내가 거실에 앉아있는 내내 접힌 채로 고정되어 있었다. 누군가 올라갔다면 내가 모를 리가 없었다. 나는 혹시라도 도둑이 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주방으로 가서 식칼 하나를 챙겨들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다. 안방에서 자고 있는 부모님을 깨울까 고민했지만 만약 아무것도 아니라면 노인네들을 괜히 놀라게 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락 사다리 밑으로 다가가 고리를 잡아당겼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다리가 내려왔다. 위쪽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나는 스마트폰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다.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불빛을 비춰본 다락방 안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먼지가 쌓인 여행 가방들, 낡은 앨범 상자들, 그리고 안 쓰는 선풍기 같은 것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발자국조차 찍혀있지 않은 먼지 쌓인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안도했다. 그때
등 뒤에서 거실 쪽 사다리가 접히는 소리가 들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내가 올라온 입구가 닫혀버렸다. 나는 급하게 돌아가 입구 손잡이를 잡고 밀었지만 밖에서 누군가 누르고 있는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누구야?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거실 바닥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까 천장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은 박자였다. 슥, 슥, 뚜벅, 뚜벅. 누군가 거실을 천천히 배회하고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리며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지윤아, 지윤아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안방과 건너방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집 전체가 거대한 진공 상태에 빠진 것처럼 내 목소리만 허공을 맴돌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거실의 발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바로 내 발 밑 다락방 바닥판 너머에서 누군가 벽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손톱으로 나무 판자를 긁어내리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름이 끼쳤다. 나는 구석으로 몸을 웅크리고 시카를 고쳐 지었다. 소리는 점점 더 빨라지더니 이내 다락방 전체를 에워싸듯 사방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다락방 문을 발로 찼다. 대여섯 번을 강하게 내리치자 꽉 막혀있던 문이 덜컥거리며 아래로 열렸다. 나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갈 새도 없이 그대로 거실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발목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거실은 조용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화면 속 연예인들은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나는 곧장 안방 문을 열어젖혔다. 부모님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마치 깊은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깨어나지 않았다. 옆방의 지윤이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몸을 흔들어도 가족들은 죽은 듯이 잠만 잤다. 나는 현관으로 달려가 문고리를 돌렸다. 잠겨있지 않았지만 문은 밖에서 무거운 고무줄로 고정해둔 것처럼 일정 각도 이상 열리지 않았다. 틈새로 밖을 보았지만 어둠뿐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찬바람이 훅 끼쳤다. 돌아보니 조금 전까지 닫혀있던 다락방 사다리가 다시 내려와 있었다. 어두운 다락방 입구에서 하얀 손 하나가 툭 튀어나와 사다리 옆면을 잡았다. 손가락이 비정상적으로 길고 마디가 뒤틀려 있었다. 이어서 검은 형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꾸로 매달린 채 내려오기 시작했다. 얼굴이 있어야 할 곳에는 그저 매끄러운 피부뿐이었고 입만 기괴하게 가로로 찢어져 있었다. 그것은 나를 향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안방 쪽을 향해 기어갔다. 나는 본능적으로 부엌 뒷문을 향해 달렸다. 뒷문은 다행히 열렸고 나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마을 입구 큰 길까지 뛰어나갔다. 뒤를 돌아볼 엄두도 나지 않았다. 한참을 달려 가로등 아래에 도착했을 때야 나는 멈춰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번호가 제대로 눌리지 않았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 쪽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본가는 평온해 보였다. 거실에 불이 꺼지고 내가 열어두고 나온 뒷문도 닫혀 있었다. 잠시 후 내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엄마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어디니? 전화기 너머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하지만 배경음으로 들리는 소리가 내 심장을 먹게 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슥, 슥 하고 무언가 나무 바닥을 긁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결국 나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근처 24시간 편의점에서 밤을 지새운 뒤 해가 완전히 뜨고 나서야 경찰과 함께 집으로 향했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밤사이에 사라졌던 것도 내가 비명을 지르며 문을 두드렸던 것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내가 산책을 나갔다가 늦게 들어온 줄로만 알고 있었다. 다락방을 확인해 보았지만 그곳엔 여전히 먼지 쌓인 짐들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내가 뛰어내렸던 다락방 입구 근처 나무 바닥에 누군가 손톱으로 깊게 파헤친 듯한
5개의 선명한 자국이 나 있는 것을. 가족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잠을 잘 수 없다. 명절이 지나고 서울 자취방으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내 방 천장에서 들리는 작은 소음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깬다. 어젯밤에는 침대 밑에서 슥 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불을 끄지 못한 채 나를 지새웠다. 그것이 우리 집 다락방에 있던 것인지 아니면 나를 따라 이곳까지 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건 이제 어디를 가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뿐이다. 명절 연휴를 앞둔 금요일 밤이었다. 평소라면 서울에서 본가인 전주까지 3시간이면 충분했겠지만 고속도로는 이미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있었다. 붉은 브레이크 등 행렬에 갇혀 1시간 동안 고작 10km도 채 나가지 못했을 때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이 경쾌한 알림음을 울렸다. 새로운 경로를 탐색했다는 안내였다. 평소 다니던 고속도로를 벗어나 충청도 인근의 국도와 지방도를 가로지르는 길이었다. 도착 시간이 무려 40분이나 단축되는 것을 확인한 나는 망설임 없이 다음 나들목으로 차를 돌렸다. 국도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주변은 어두워졌다. 민가도, 편의점도 보이지 않는 왕복 2차선 도로는 낡은 아스팔트 위로 빗줄기가 스며들어 검게 빛났다. 가로등은 드문드문 나타났지만 그나마도 절반은 깨져 있거나 명멸하며 제 기능을 못했다. 내비게이션은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나를 이끌었다. 길은 어느덧 포장도 되지 않은 좁은 흙길로 바뀌었다. 타이어가 젖은 진흙을 지식이며 불쾌한 소리를 냈다. 차체 옆으로 뻗어나온 나뭇가지들이 창문을 긁어대기 시작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와서 차를 돌리기엔 길이 너무 좁았다. 내비게이션 화면 속내 위치는 지도가 없는 빈 공간 위를 떠돌고 있었다. 경로 이탈 메시지도 뜨지 않았고 오직 화살표만이 어둠 속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부터였다. 내비게이션의 음성 안내가 이상해진 것은 평소의 부드러운 기계음이 아니라 마치 목소리를 억지로 늘린 듯한 기괴한 톤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직진하십시오. 나는 속도를 줄였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거리 밖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안개가 낮게 깔려 시야는 5m 앞조차 분간하기 힘들었다. 갑자기 전방에 검은 물체가 보였다.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비명을 지르며 멈춰섰다. 핸들을 잡은 손이 가늘게 떨렸다. 라이트가 비춘 것은 길 한가운데 놓인 낡은 경운기였다. 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경운기 적재함에는 짐 대신 젖은 가마니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로 사람의 발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삐져나와 있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본능적인 거부감이 뇌를 자극했다. 차를 뒤로 빼기 위해 후진 기어를 넣었지만 후방 카메라 화면은 지직거리는 노이즈로 가득 찼다. 뒤를 돌아보자 방금 지나온 길 위로 짙은 안개가 장막처럼 쳐져 있었다. 선택지가 없었다. 나는 경운기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며 다시 전진하기 시작했다. 그때 내비게이션이 다시 말을 걸었다. 직진하십시오. 그 목소리는 이제 속삭임에 가까웠다. 오디오 볼륨을 줄여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소리는 차 내부 스피커가 아니라 마치 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스마트폰을 집어 전원을 끄려 했으나 화면은 응답하지 않았다. 액정에는 현재 시간과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 대신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다. 얼마나 더 달렸을까? 길은 이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아져 있었다. 양옆의 수풀은 사람의 키를 훌쩍 넘겨 차를 완전히 에워쌌다. 차창 밖에서 무언가가 차체를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나뭇가지인 줄 알았으나 그것은 규칙적인 박자를 가진 손가락 노크 소리였다. 왼쪽 뒷좌석 창문, 오른쪽 앞좌석 창문, 그리고 앞 유리의 상단. 소리는 위치를 바꿔가며 나를 압박해왔다. 나는 앞만 보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진흙더미가 튀어오르고 엔진이 터질 듯 비명을 질렀다. 그때 앞 유리 너머로
좁은 터널 같은 것이 나타났다. 터널이라기보다는 산을 뚫어 만든 허름한 굴에 가까웠다.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명료한 목소리로 안내를 마쳤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나는 차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 굴 입구는 커다란 바위 더미로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었다. 더 이상의 길은 없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화면 속 화살표는 그 무너진 바위 속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차를 돌리기 위해 핸들을 꺾었다. 그 순간 차의 모든 전원이 꺼졌다. 헤드라이트도, 대시보드의 불빛도, 내비게이션의 화면도 한순간에 사라졌다. 완벽한 어둠이었다. 빗소리만이 차 지붕을 때리는 소리 사이로 나는 내 거친 숨소리를 들었다. 그때 차 바로 앞에서 누군가 라이터를 켜는 듯한 작은 불빛이 보였다. 희미한 불꽃 너머로 사람의 눈동자가 보였다. 그것은 차 유리에 바짝 얼굴을 대고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눈동자에는 흰 자위가 없었다. 그것이 입을 벌렸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 모양은 분명히 내비게이션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었다. 내려요. 나는 비명을 삼키며 손에 잡히는 대로 기어봉을 조작했다. 시동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다. 엔진이 쿨럭거리며 한 번, 두 번 헛돌더니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나는 뒤를 확인하지도 않고 후진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차체가 무언가를 들이받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좁은 길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나뭇가지가 차를 긁는 소리,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웃음소리가 섞여 환청처럼 들려왔다. 겨우 큰 국도로 빠져나왔을 때 내 몸은 땀과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지나가는 다른 차의 불빛을 본 순간에야 나는 핸들을 놓을 수 있었다. 차를 갓길에 세우고 확인한 내비게이션 앱은 다시 평범한 지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목적지는 여전히 전주 본가였고 경로는 다시 고속도로를 타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내가 달렸던 길은 지도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산이었다. 본가에 도착해 차를 살피던 나는 뒷문 손잡이 부근에 진흙 묻은 손자국 수십 개가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조수석 창문에는 안쪽에서 닭이지 않는 아주 작은 손가락 끝자락들이 긁어놓은 듯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모르는 길을 안내하는 지름길 기능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밤늦게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탐색하겠다며 묘한 노이즈를 낼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나는 서둘러 오디오를 끈다. 하지만 여전히 느껴진다. 아무도 없는 뒷좌석에서 누군가 내가 언제쯤 다시 그 길로 돌아올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내비게이션은 지금도 가끔 내가 설정하지 않은 산속 깊은 곳을 목적지로 지정하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소리 내어 말한다. 안 가. 하지만 알고 있다. 그 기계적인 목소리가 언제든 다시 내 귀에 직접 대고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속삭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명절을 앞두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은 언제나처럼 번잡했다. 나는 서울역 대합실에 인파를 헤치며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줄 선물 세트를 샀다. 부모님께 드릴 홍삼 세트 하나, 작은아버지 댁에 가져갈 과일 상자 하나, 그리고 조카들에게 줄 과자 꾸러미 하나. 이렇게 정확히 3개의 쇼핑백을 양손에 나눠쥐고 KTX에 올랐다. 짐 선반에 물건들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3개였다. 역에 마중 나온 아버지의 차를 타고 본가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위협을 처음 느꼈다. 차 뒷좌석에서 짐을 내리는데 쇼핑백이 하나 더 늘어나 있었다. 짙은 남색 종이로 포장된 묵직하고 납작한 상자였다. 나는 잠시 멍하니 그 상자를 바라보았다. 내가 산 기억이 없는 물건이었다. 기차 안에서 옆자리 사람의 물건과 섞인 것인지 고민했지만 내 옆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고 선반에는 내 짐뿐이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반갑게 나를 맞이하며 짐을 받아들었다. 어머니는 짐이 왜 이렇게 많냐며 웃으셨지만 나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4개의 선물 꾸러미 중에서 그 남색 상자만 유독 이질적이었다.
아무런 로고도 브랜드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저 매끄러운 남색 포장지가 상자 전체를 빈틈없이 감싸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부모님께 이 물건을 산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누군가 역에서 착각하고 내 가방 옆에 둔 게 아니겠냐며 주인도 없는 물건이니 나중에 확인해보자고 하셨다. 나는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어 그 상자를 거실 구석, 잘 보이지 않는 수납장 위에 따로 올려두었다. 그날 밤 나는 어린 시절 쓰던 방에서 잠을 청했다. 시골의 밤은 지나치게 고요해서 작은 소리도 크게 들렸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 거실 쪽에서 무언가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서걱, 서걱하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포장지를 손톱으로 아주 천천히 벗겨내는 것 같았다. 나는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켜 숨을 죽였다. 도둑이라도 든 것인가 싶어 방문을 아주 조금 열고 거실을 살폈다. 달빛이 비치는 거실 한복판에 낮에 수납장 위에 치워두었던 남색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는 수납장에서 탁자 위로, 다시 탁자에서 거실 정중앙으로 이동해 있었다.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부모님의 안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정지해 있었다. 나는 전등 스위치를 켤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대로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었다. 심장 박동이 귓가에 울릴 정도로 크게 뛰었다. 다음 날 아침 거실로 나갔을 때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남색 상자가 식탁 정중앙에 놓여 있었다. 어제 내가 분명히 구석에 치워두었던 그 상자였다. 부모님은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 상자를 다시 옮겨둔 줄 알았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별일 아니라는 듯 상자를 열어보자고 제안하셨다.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였다. 나는 아버지의 손이 상자에 닿으려는 찰나 강한 거부감을 느끼며 가로막았다. 열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상자의 포장지를 뜯어내고 있었다. 포장지가 벗겨지자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흰색 종이 상자였다. 그런데 상자 윗면을 자세히 보니 아주 작은 글씨로 무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글씨를 읽어 내려갔다. 그것은 내 이름이었다.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은 반복해서 적힌 듯한 내 이름들이 상자 표면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었다. 어떤 글자는 잉크가 번져 있었고 어떤 글자는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깊게 눌러써 있었다. 누구야? 내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상자 뚜껑을 잡아챘다. 상자 안에는 물건이 들어있지 않았다. 대신 내 방 창문 틈새에 끼어있던 머리카락 뭉치, 내가 며칠 전 서울에서 잃어버렸던 영수증 조각, 그리고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과 똑같은 색깔의 천 조각이 들어있었다. 가장 밑바닥에는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뒤집혀 있었다. 사진을 뒤집자마자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몇 분 전 거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던 나의 얼굴을 집밖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각도로 보아 누군가 마당 장독대 뒤에 숨어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음이 틀림없었다. 나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해 주변을 수색했지만 마당의 흙 위에는 내 신발 사이즈보다 훨씬 큰 발자국 몇 개만이 남겨져 있었을 뿐이었다. 담벼락 너머는 어두운 숲이었고 그 안으로 이어진 발자국은 중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은 누군가의 악질적인 장난 같다고 말하며 돌아갔지만 나는 그 상자에 담긴 물건들이 어떻게 내 이름과 함께 전달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명절 연휴 내내 나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창문을 모두 잠그고 커튼을 쳤지만 밤마다 마당에서 서성이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커튼 위로 비치는 것만 같았다. 부모님은 나를 안심시키려 애쓰셨지만 그분들의 눈에도 공포가 서려 있었다. 연휴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역으로 향했다. 아버지는 나를 승강장까지 배웅해 주시며 꼭 연락하라고 당부하셨다. 열차에 올라타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무심코 내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내 가방 옆에 짙은 남색 종이로 포장된 상자가 놓여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스마트폰을 보거나 잠을 자고 있었다. 나에게 상자를 건네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윗면을 문질렀다. 포장지 위로 미세하게 볼록 튀어나온 느낌이 전해졌다. 종이 아래에 수없이 많은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열차는 이미 출발했고 나는 이 상자와 함께 밀폐된 공간에 갇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선물을 사지 않는다. 가방을 들고 나가는 것도 그만두었다. 하지만 내가 어디를 가든 잠시 눈을 붙였다 뜨면 발치에는 항상 남색 상자가 놓여 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헐거워진 포장지 사이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만 같다. 나는 오늘도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들의 개수를 세어본다. 내가 주문하지 않은 남색 상자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 그 숫자가 어제보다 하나 더 늘어나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나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그 숫자가 늘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본가 거실 구석에는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낡은 유선 전화기가 한 대 놓여 있었다. 짙은 회색빛 본체에 누를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나는 숫자 버튼들, 그리고 꼬일대로 꼬여버린 수화기 선까지. 아버지는 스마트폰을 쓰시면서도 이 번호만큼은 집안의 오랜 이정표 같은 것이라며 없애지 않으셨다. 취업 준비를 핑계로 몇 년간 내려가지 못했던 본가에 오랜만에 며칠 머물게 되었을 때도 그 전화기는 먼지가 조금 쌓인 채 예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사건은 내가 내려온 첫날 밤부터 시작되었다. 부모님은 안방에서 일찍 잠자리에 드셨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구인 공고를 뒤적거리고 있었다. 집안의 모든 소음이 잦아든 새벽 2시 3분, 갑자기 유선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요즘 누가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하나 싶어 당혹감이 앞섰다. 벨소리는 요즘의 전자음과는 다른 기계적인 마찰음이 섞인 날카로운 소리였다. 부모님이 깨실까 봐 서둘러 수화기를 들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먼 곳에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정적인 소음만이 미세하게 흘러나왔다. 잘못 걸려온 전화라고 생각하며 수화기를 내려놓았지만 이상하게 뒷목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 밤늦게 전화가 왔었다고 말씀드렸으나 어머니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전화기 자체가 낡아서 기계적 오류가 생긴 모양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 하지만 둘째 날 밤에도 전화는 울렸다. 시간은 정확히 어제와 같은 새벽 2시 3분이었다. 나는 소파 근처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벨소리가 채 한 번을 다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를 낚아챘다. 이번에도 상대방은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낮게 욕설을 뱉으며 먼저 전화를 끊었다. 단순한 장난 전화라고 하기엔 시간대가 너무 정확했고 수화기를 타고 흐르는 그 기묘한 침묵이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사흘째 되던 날 나는 낮 동안 전화기를 꼼꼼히 살폈다. 전화기에는 발신자 표시 기능조차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잠을 설칠 수 없다는 생각에 전화기 뒤편에 연결된 흰색 전화선을 벽면 단자에서 완전히 뽑아버렸다. 선이 연결되지 않았으니 물리적으로 벨이 울릴 방법은 없었다. 나는 안도하며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하지만 새벽 2시 3분 방문 너머 거실에서 다시 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결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분명히 내 손으로 선을 뽑았다. 전기가 흐르지 않는 기계가 소리를 낼 수는 없다. 나는 떨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거실로 나갔다. 어둠 속에서 유선 전화기가 진동하며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바닥에는 낮에 뽑아둔 전화선 뭉치가 힘없이 널브러져 있었다. 공포보다 앞선 것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나는 뒷걸음질 치려다 멈춰서서 수화기로 손을 뻗었다. 이 현상의 실체를 확인해야만 했다.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다. 이번에는 침묵이 아니었다. 후, 후. 전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그 숨소리가 이상하게 낯익었다. 내가 당황해서 숨을 멈추자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도 동시에 멈췄다. 내가 공포에 질려 짧게 숨을 들이켜자 수화기에서도 똑같이 예리한 흡기음이 들려왔다. 그것은 실시간으로 복제되는 나의 숨소리였다. 누군가 내 등 뒤에서 내 호흡을 따라하며 전화기에 대고 내뱉는 것 같은 거리감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뒤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지금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생존 본능이 머릿속에서 경종을 울렸다. 수화기를 든 손이 경련하듯 떨렸고 식은땀이 눈을 찔렀다.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는 이제 내 숨소리를 흉내내는 것을 넘어 아주 천천히 말을 하려는 듯한 기괴한 성대의 울림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가. 나는 짧게 한마디를 내뱉고는 수화기를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그대로 현관문으로 달려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왔다. 차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서야 거친 숨을 몰아쉴 수 있었다. 지방거실 창 너머로 유선 전화기가 놓인 자리를 바라보았지만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해가 뜰 때까지 차 안에서 떨며 밤을 지새웠다. 아침이 밝자마자 부모님을 깨워 짐을 챙겼다. 부모님은 내가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하지 못하셨고 나는 어젯밤의 일을 설명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선이 뽑힌 전화기가 울렸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나는 아버지가 보지 않는 사이에 전화기를 아예 없애버리려 했지만 거실 구석에 가보니 전화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전날 밤 내가 바닥에 던졌던 수화기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전화대 위에 놓여 있었고 바닥에 뒹굴던 전화선은 사라지고 없었다. 벽면 단자 자체가 아예 매끈한 벽지로 덮여 있는 것을 본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본가에는 애초에 유선전화 단자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부모님의 설명이었다. 아버지는 이 집에 이사 올 때부터 무선 전화기만 썼다고 하셨다. 그럼 내가 지난 며칠간 보았던 그 낡은 회색 전화기는 무엇이었나? 내가 만지고 선을 뽑고 수화기를 들었던 그 감촉은 너무나 생생했다. 나는 도망치듯 본가를 떠나 서울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의 일상은 무너졌다. 내 방에는 유선 전화기가 없다. 그런데도 새벽 2시 3분이 되면 벽 너머에서 혹은 침대 밑에서 그 금속성 짙은 벨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어느 날은 내 스마트폰으로 발신 번호 제한 전화가 걸려왔다.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결된 스피커폰 너머로 나의 호흡이 그대로 흘러나왔다. 나는 이제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는 것조차 두렵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던 그 숨소리가 이제는 내 귓등을 직접 스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본가의 그 전화기는 치우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물리적인 형태를 가진 물건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매일 밤 2시 3분을 가리키는 시계 숫자를 바라보며 방 안의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숨을 죽인다. 하지만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벨소리는 내 머릿속에서 울리기 시작했고 나는 이제 그 전화를 받아야만 끝날 것 같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 어젯밤에는 잠결에 내 손이 허공을 향해 수화기를 드는 신용을 하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다. 내 입술은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호흡을 따라 하고 있었다. 다음번에는 내가 그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나를 잠식하고 있다. 도움을 청할 곳도 도망칠 곳도 없다. 전화기는 지금도 내 안에서 울리고 있다.